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 이론의 마지막 파트인 관료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료제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속성이 매우 강한 파트인 거죠. 여기서 따지고 보면 교육행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냐? 물론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그냥 관료제는 나올 확률이 적겠지만 우리 관료제와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다 아시는 전문적 관료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조직 특성은 우리 나중에 조직 파트에서 제가 민츠버그를 예시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관료제라고 하는 게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게 학교 조직과 관련해서 학교 조직은 어떠한 측면에서 관료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따져보면 이해되죠? 교육행정을 파트를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 조직은 어떠한 면에서 도대체 관료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또 어떠한 면에서는 관료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게 융합돼서 전문적 관료제라고 볼 수 있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전문적 관료제에 대한 이론은 조직 분야에서 민츠버그의 어떤 예시를 이론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그렇게 높진 않아도 충분히 있다. 반드시 관료제적 속성을 이해하시고 학교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결국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큰 조직의 규모가 없었어요. 산업화 이전에는. 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직이랑 규모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전 시대는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작은 조직을 이루어 다니면서. 그래서 뭔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필요성조차 없었겠죠. 하지만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커졌고 이 커진 조직의 규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이론을 도출하게 됐고 거기서 나온 게 관료제론이다. 관료제론을 딱 진짜 쉽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 피라미드식 구조입니다. 관료제는.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이 피라미드는 또 세부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의 목적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려서 여기 텅 비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겠어요? 뭐 B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료제 조직은 A가 만약에 사라졌을 때 이 B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조직 안에서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관료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오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업무를 딱딱 규정화 시켜놓고 해야 될 일들을 딱딱 명시해 놓으면 이 자리는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빨리 가르치면 바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관료제라는 거예요. 관료제 조직의 속성입니다. 합리적으로 계층적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시 체계부터 해야 될 역할, 규정, 복무 지침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으면 로봇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누가 오든지 그 일을 어느 정도 조금만 배우게 되면 그 절차를 배우게 되면 누구든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인구 변동이 많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놓지 않으면 이 거대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겠죠. 기계 부품을 끼우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료제는. 그런 목적하에서 탄생하게 된 거다. 그래서 용어적 속성으로 봤을 때는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게 이 서랍 달린 큰 책상을 뜻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통치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래요. 제가 영어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지금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 이 두 개 합쳐져서 무슨 뭐 Y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그래서 그게 관료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서랍 달린 큰 책상과 통치. 서랍 달린 큰 책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서랍을 여는 거. 거기 하나에 해야 될 그 서랍 하나하나 안에는 해야 될 역할과 지시 체계 그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 거죠. 집단 또는 조직 내에서 직무를 합리적으로 계층적으로 나누어서 대규모적인 행정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유형 내지 그 관리 운영 체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집단 조직 내에서 그걸 직무 해야 될 역할들을 합리적이면서도 또 계층적으로 다 나누어 놓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직무에 따라 직위를 고안하고 필요한 직무에 따라 직위를 만들고 위계적 서열을 미리 정해놓고 각 서열마다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직위에 임명되어도 각 직위자는 서열에 따라 지시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료제는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업화와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부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은 이 사람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여기에서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보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 여기로 내려오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맨날 똑같은 이 정도 일만 하니까 이 A는 이 일만큼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거죠. 그 분업화 전문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일만 잘하면 되니까 얘는 일만 잘하면 되고 얘는 이 B는 이것만 잘하면 되고 또 C는 이것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다 자기 맡은 역할만 잘하게 되면 이 조직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C가 대체됐을 때 D가 왔을 때는 얘가 해야 될 역할이나 지시 체계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빨리 적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으면 전문성과 생산성은 반드시 높아집니다. 하지만 권태감이 증가해요. 맨날 똑같은 일만 계속 해야 되니까. 전문성은 높아져도 권태감이 증가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 이 장단점이 시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쉽게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학교 조직도 마찬가지니까. 학교 조직도 분업화돼 있어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 그래도 권태감이 증가하는 학교 조직도 다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몰 인정성.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정적인 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 인정적이다. 사람의 어떤 감정의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어떤 규칙과 절차에 싹딱 움직이게 됩니다. 그 조직은. 따라서 합리적이지만 구성원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위계화돼 있다. 이 위계화돼 있다는 거는 업무의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그 조직은 정말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위계화돼 있으면 밑에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의견 낼 수가 없어요. 이 피라미드식 구조에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권위와 위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다. 그냥 위에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밑으로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규정과 규칙. 이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통일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지만 목표가 전도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고 생산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만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문성이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죠. 대표적 의사 예시를 들잖아요. 의사가 뭐 수술하러 왔는데 수술 전 사전 동의서를 뭐 받아야지 수술하려면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게 목표 전도 현상의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위급한 생명을 살리고 뭔가 합리적인 문제를 뭐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의서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동의서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 동의서에 사인받아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 예시들이 이제 목표 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목표 전도 현상도 여러분들이 예시 하나 좀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 그 다음 경격 지향성. 경력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조직에서 오래 일한 사람을 우대해 주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주고 거기에 따르면 그 직위도 높여주고 보상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 조직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 근데 이 관료제론에 따르면 오랫동안 일하면 당연히 전문성 높아진다는 전제하니까 이게 이런 경력 지향성을 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력 지향성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을 조직에 충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차피 이 조직에 들어왔으면 오래 일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날 필요는 없다. 즉 무사안위주의와 능력 비활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관료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학교는 계층화. 학교의 업무는 분업화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구성원들의 업무를 수직적으로 분화하고 상하의 위계에 따라 권한과 직위를 분배한다. 우리 학교도 결국 따지고 보면 교사, 평교사, 부장교사, 그다음 수석교사가 있죠. 수석교사, 교감, 교장의 순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상하 위계 질서가 있고 권한과 직위가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다. 이 부분은 관료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분업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그래서 영어과, 국어과 각과별로 해야 될 역할이 다 정해져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각 교육 조직에서는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윤리부 해가지고 교직원들이 분담하는 부서들도 다 나눠져 있다. 학교 조직도 상당히 분업화되어 있다. 그다음 규정을 통해서 행동을 규제한다. 마찬가지 규정과 원칙이 있다. 업무의 수행 및 운영 절차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무 지침 등의 규정을 정하고 교직원의 행동을 규제한다. 교직원들이 따라야 될 행동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몇 시까지는 퇴근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될 수업시 절차들도 다 있고 그런 것들 주당 정해진 수업 시간, 복무 지침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도 규정과 절차의 어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행동이 다 규제되어 있다. 교사들은. 그다음 연공서열제다. 교사의 승진은 대체로 오래 일한 사람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생직으로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관료제의 특성 중 하나다. 평생 한번 들어가면 평생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사 안위주에도 빠질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관료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사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관료제는 철저한 권위와 위계와 분업과 전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위계와 규정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수학습 활동에서 수업 자율권을 보장받는 거예요. 행정가는 학습 지도하는 계획서에 통한 감독의 권한만 있지 수업 활동에 대한 권한은 없다. 그래서 교장이 선생님들한테 학습 지도하는 계획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자, 이번 국어과 선생님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학습 지도안 내라, 어느 정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거냐, 그건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내가 이런 방식을 써서 아이들을 이렇게 달성시킬 거고 이런 교육법을 쓸 거에 대한 그 권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교수법을 써라, 이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강의식을 하든 토의식을 하든 교사 자기 수업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 즉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전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법령에 의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지시할 때는 교장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왜?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교사는 교장의 어떤 지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관료제와 달리 교수학습 측면 혹은 학생을 지도하는 측면에서는 엄격한 감독을 받지 않아서 교과서 학습평가 등을 통해서만 통제가 되고 교수학습 면에서는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이고 이 이론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이제 민츠버그가 있는데 그 이론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참고 문헌드리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즉 인간관계론의 호선 실험과 그것이 미치는 교육 행정에 미친 영향들과 인간 자원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